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의 여성우님께서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번 여성 사연자분의 사연 나레이션은 여성우님을 대신하여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35살짜리 상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누이입니다. 70이 넘은 시부모님도 꼼짝 못하고 12살 위인 제 남편도 설설기는 한마디로 집안의 실세죠. 저는 사실 위로 언니 셋의 그리고 마지막에 남동생 있는 세 남매의 셋째거든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지만 아들 귀한 집의 막내 동생 바로 위에 있는 누나라서 그런지 자랄 때도 별로 사랑받고 자란 편은 아닙니다. 일단 엄마 아빠야 그래도 자식이니까. 티 나게 차별은 안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동생에게 양보해야 되고 남동생 때문에 참아야 되고 남동생을 돌보는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집 오면 그래도 외아들인 제 남편의 아내이니 더불어 조금 귀여움 받고 사랑받을까라는 어이없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 복 없는 것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왜 시집을 왔는데 이 집은 아들보다 딸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집일까요? 찬밥 지금인 제 남편 덕에 저는 찬밥도 아닌 엄밥 취급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시누이 남편보다 12살 아래인데 정말 공주 중에 상공주예요. 저 어렸을 때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적 있나 봐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시부모님, 이 아이가 살기만 한다면 평생 발에 흙 안 묻히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하겠다고 울며 불며 천지신명 하나님 부처님 알라한테까지 다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신 중에 누구 하나가 귀가 번쩍거려서 소원을 들어줬는지 저희 시누이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기적적으로 건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 저희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등과 가슴에서 내려놓지 않으셨대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매일 학교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건 물론이고 혹시나 있을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서 장승처럼 앉아 계셨다네요. 그 바람에 학교 성주신이라는 별명까지 있으셨다니 할 말 다 했죠. 뭐 그런 시누이니 어중간해서는 성격 좋고 착하기 쉽지 않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집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못됐겠어요. 나름 귀한 아들로 결혼 5년 만에 태어나 사랑받고 살던 제 남편은 무슨 11천하도 아니고 화무 11홍도 아니고 태어난 지 12년 만에 패권을 뺏긴 채 천덕꾸러기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사고를 안 쳤으면 시누이한테 오빠 짓이라도 하면서 컸을 텐데. 이 사람이 글쎄 15살 때 시누이를 한 번 더 죽을 고비에 밀어넣은 적이 있대요. 아장아장 걷는 3살 시누이가 오빠 따라 스케이트장 가겠다고 울어대서 억지로 데리고 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니 시아버님도 따라갔었는데 시누이가 아마 오빠랑 같이 타고 싶다고 졸은 모양이에요. 시아버지가 억지로 남편 등에 시누이를 업혀주고 안전한 얼음 위에 잠깐 갔다고 오라 했는데 15 사춘기 소년이 갑자기 뿔딱지가 난 겁니다. 왜 나는 동생의 하인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불만이 불쑥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한테 반항하려고 아슬아슬한 얼음으로 휙 가버렸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가 소리소리 지르며 당장 돌아오라 하고 등에서 동생은 무서워하며 울부짖는데 그때는 그 소리들이 희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어디 내가 말 들어주나 봐라. 그러다 갑자기 쑥 얼음 아래로 몸이 빨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제 남편 겨울엔 물도 아닌 땅인데 살얼음이 얼어있으면 그 자리는 디디지도 못합니다. 나름 트라우마가 생긴 거겠죠. 다행히 깊은 곳이 아니어서 허리 좀 위에까지만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이미 너무 놀란 시누이는 파랗게 질려 기절해 있고 남편은 다리가 삐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동생 때문에 혼이 나갔었대요. 시아버지한테 뺨 맞고 간신히 정신 차린 후에 둘 다 병원에 갔는데 시누이는 이틀, 남편은 3일을 입원해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절대 시누이에게 아니다, 싫다라는 소리를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의 기고만장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올 뿐 아니라 매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진 거죠. 3살 때 자기 오빠를 복종시켰으니 그 이후에는 뭐 앞에 거칠 곳이 없었겠죠. 누가 조금 괴롭힌다 싶으면 12살 위 오빠가 출동해서 해결해주고 뭐가 갖고 싶다 하면 오빠와 엄마 아빠까지 다 나서서 안겨주니 대체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 사실 좀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맨날 양보하고 참는 것만 했지 뭘 제대로 가져본 기억이 없거든요. 내 거라는 생각이 별로 없이 살아서 그런지 시누이가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집 올 때 저가 깜짝 놀란 건 시댁에 인사를 왔는데 제일 상석에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가 키우던 개를 안고 딱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일단 소파 한가운데에 시누이가 개를 안고 앉아 있으면 소파가 아닌 그 앞 바닥에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랄까, 왕자에 앉아있는 그 뒤에 수렴청정하는 데뷔마마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일부러 제 기를 죽이려고 세팅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앉아들 계시니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조망만한 개가 얼마나 성질이 더럽게 으르렁거리고 가르릉거리는지. 그럴 때마다 또 시누이는 얄밉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우, 얘가 사람 볼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으르렁일까? 왜 별로야? 별로라서. 그래 참 사람 앞에 두고 무안하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시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할 때마다 어쩐지 시누이와 걔한테까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영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런 시누이를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시누이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전혀 타박 없이 그냥 걔 머리만 쓰다듬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한테 그러고 앉아있는 건 좀 버릇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연애할 때도 한 번 안 그러던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수양에 대한 건 말도 하지 마. 단 한마디도 불평불만 가르치는 소리. 그런 걸 하는 순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끝이야. 아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이 한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 수발보다 시누이의 수발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동안 이거 가져와라, 저거 해달라 하는 건 그냥 눈 딱 감고 하면 됩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 갖다 주고 해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집 밖에서 뭔가 해서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였지요. 왜 가끔 인터넷에 보면 배달하러 오는 사람한테 이것 좀 사 와달라, 저것 좀 사 와달라, 그런 식으로 이상한 갑질해서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저희 시누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런 걸 항상 시켜요. 그것도 전화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로 무슨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딱 한마디 보내면 끝이에요. 제가 시댁에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 무슨 제과점 이름을 대면서 거기에서 매일 오전 10시에 한정 판매하는 무슨 과자가 있는데
그것 좀 사 오라고 오라는 식인 거죠. 가끔은 지방에서 파는 무슨 한정 판매 과자 빵 이런 것도 요구합니다. 무시하면 된다고요? 큰일 나요. 일단 시부모님이 펄펄 뛰면서 사람을 달달 볶아서 그냥 여행 간다. 셈치고 가서 사오는 게 속 변합니다. 오히려 살 수 있는 거면 감지덕지입니다. 그 외에 정말 오만 가지 걸 다 시키거든요. 무슨 콘서트 티켓 구해. 오라는 것부터 해외 한정판 신발을 주문하라는 것까지. 아니, 제가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도 아니고 그런 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구합니까? 그런데 구해내라고 땡깡도 아닌 당연하다는 듯 명령을 내리니 만약에 시누이가 해내라고 하는 걸 못했을 경우 시부모님까지 동원해서 얼마나 저를 닥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자기 전용 시녀도 아니고 하녀도 아닌데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남편한테 몇 번 투덜거려 봤지만 제 남편이 무슨 힘이 있나요? 그저 저한테 풀 죽어서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네가 이해해라. 내가 잘할게. 나도 진짜 너무 힘들다. 아니 이걸 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쟤도 나이 들면 지치겠지. 아니면 지 남편 생기면 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거나. 남편 역시 저를 달래는 것밖에 할 도리가 없으니 결혼 생활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땐 저도 모르게 그래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잊고 말자. 그러면서 넘기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저의 유명한 똥손 마이너스의 손이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엄청난 똥손입니다. 어떤 기계는 제 손에 들어오면 일단 망가지면서 시작을 하고 남들이 다 편하게 사는 것도 제가 가면 항상 품절이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꼭 제가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 메뉴가 늘 품절이 되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친구들이 절 부르는 별명이 멸망의 왕이었어요. 저만 뜨면 그냥 다 멸망한다고 해서요. 수강 신청을 하면 그 수업은 미치도록 어렵거나 교수님이 자꾸 편찮으시거나 폐강이 되는 적도 많았습니다. 다들 멀쩡한 물건 살 때도 저만 꼭 망가진 거 사고 그러거든요. 그런 똥손인 제가 시누이가 시키는 일을 잘 해낼 리가 없죠. 그런데 또 제가 하는 그 여정을 보면 일부러 망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정말 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비 오는 날 차를 몰고 가게를 갈 때 하필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서 못 가거나 새벽같이 가서 줄을 섰는데 가게 주인이 갑자기 응급실 가는 바람에 안 열거나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제가 재수가 없는 거죠. 제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제 남편 말을 들어도 그렇고, 또 자기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하거든요. 그런데도 성과가 없으니 시누이가 어느새 제 풀에 지쳐서 슬슬 저를 시키지 않게 되더라고요. 결혼 전에 먼저 결혼했던 친구가 저한테 이런 충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잖아.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과일 깎으라고 시키면 무조건 껍질을 아주 두껍게 깎아. 그리고 아예 맘먹고 껍질 깎다가 손을 확 베버려. 그러면 그다음부터 절대 과일 깎는 거 안 시킨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도 한 번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엔 시어머니가 아끼는 그릇을 무조건 설거지할 때마다 하나 씻게 그러면 너는 설거지도 안 시켜. 음식하면 소금 넣어야 될 때 설탕 넣고 설탕 넣어야 될 때 소금 넣고 기름 넣어야 되는 곳에 젓갈 넣고 젓갈 넣어야 되는 곳에 기름 넣어버려. 그러면 넌 부엌에서도 해방이야. 처음에 길들이기를 잘해야 돼. 열심히 한다고 잘해버릇하면 끝까지 부려먹는 게 시댁이고 그냥 모르는 척 나는 몰라요. 하면 조금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 취급은 받아도 몸은 편해.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 그래서 넌 아무것도 안 해? 안 해. 정말 가만히 앉아 있어 시어머니가 시킬 게 없다.
찾다가 나한테 빨래라도 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떻게 했는데 똘똘 말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 정말 빨랫줄 위에 곱게 올렸어. 안 털고 그냥 그대로 뭉쳐진 그 모습으로. 그렇게 두니까 빨래가 마를 리가 있니? 그대로 쉰내 나면서 푹푹 썩고 있지. 시어머니가 나중에 그거 보고 아무 말 없이 빨래 다시 돌리시더니 그 다음엔 정말 나 아무것도 안 시키셨어. 수저도도 놓으라 하면 밥그릇에 꽂아놓고 그랬거든. 제밥처럼 심하다. 나도 심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종년되는 거 금방이다. 너 그때는 제 친구 말을 들으면서도 뭐 그렇게까지 일부러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의도치 않게 제가 워낙 타고난 똥손에 마이너스의 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저희 시누이가 정말 노리고 또 노렸던 한정판 가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 동네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하면서 딱 하루만 파는 그런 가방이었는데 제가 그거는 어쩐지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침 7시부터 가서 줄을 섰단 말이죠. 그런데 7시부터 줄 서면서 졸지 않으려고 마셔댄 아이스 아메리카노 때문에 방광이 터질 것 같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허라 제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르르 다 입장을 하면서 가방이 금세동 나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결국 그것만큼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가방 구매까지 실패한 후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비아냥거리고 짜증내는 건 훨씬 늘었죠. 그거는 또 그것대로 조금 견디기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주 못된 말들을 쉴 새 없이 해대는데 남편이란 놈은 옆에서 말릴 생각도 없이 가만히 듣고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때만큼은 귀머거리인 척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다 딱 한 번 시누이한테 화를 낸 적 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아니, 딸을 이런 식으로 시집 보내나? 부모님이 너무 예의 없으시네. 그 말에 제가 좀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누이에게 와르르 쏟아부었죠. 예의 범절이란 단어의 뜻을 알기나 해요. 본인은 예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뭐 예의 있는 말 해서 내가 받아준 줄 알아요. 지금 이 집에서 그쪽이 하는 말, 그 누구도 반갑게 듣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인지 똥인지도 모르고 짓거려 대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참아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밖에 나가면 왕따 돼요. 책, 솔직히 친구 없죠. 아무도 좋아해 주는 사람 없죠. 저는 그날 시댁에 지구의 멸망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시누이는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는 것보다 자기를 그쪽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 용어에 화가 나서 저를 죽일 듯 덤비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이때까지 잘 참았으면 끝까지 좀 잘 참지. 왜 가만히 있는 애를 들쑤시냐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셨고 저는 여기서 참으면 제가 진짜 바보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지지 않고 질러댔습니다. 이거는 아버님 어머님도 잘못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싸고 돈다고 좋은 부모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두 분도 아시잖아요. 아니, 아기 때 죽을 뻔했던 거지 30 넘었어도 그래요. 지금 보세요. 저 사람이 비리비리 죽을 것 같은가 소도 때려잡을 기세인데 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러시는 건데요.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드는 건 처음에 바늘을 훔쳤을 때 잘했다. 잘했다. 한 부모가 결국 소도둑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주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소도둑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펄펄 뛰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가 도둑을 키우는 못된 부모라는 얘기니? 너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눈에 패는 게 없구나. 네가 뭘 알아, 뭘 아냐고. 숨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하얗게 질린 손으로 내 손가락 잡고 살고 싶다는 눈빛 보낸 거. 내가 아직도 자려고 누우면 그 눈빛이 선하다. 그리고 제가 좀 까다롭고
성격이 예민한 건 있어도 뭘 훔치기를 했니? 사람을 때리기를 했니? 어디서 도둑은 운을 해? 이 못된 것. 내 앞에서 썩 꺼져 그러면서 저는 3개월간 시댁 출입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전 좋았어요. 시댁에 안 가면 저야 뭐 편하고 좋죠. 뭐 안 그래도 시부모님이 그래도 가족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불러들이시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갈 때마다 시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조금 괜찮은 거 가져가면 요즘 살림 괜찮냐?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걸 보니라며 비아냥거리고 아주 후줄근하게 가면은 우리 오빠 창피하게 일부러 그러고 다니는 거냐고 또 한마디 한다는 게 진짜 지긋지긋했습니다. 아주 어느 타이밍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게 꽁시렁거려서 정말 너무너무 시댁 가기 싫었었거든요. 그런 참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옳지 하고 안 갔죠. 그런데 참 부부라는 게 그래요. 제가 그러고 안 가니까 제 남편이 삐들삐들 말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시댁에서는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해도 제가 숙이고 들어가서 빌기를 바라셨나 봐요. 그런데 저 또한 한 번 성질 부리면 만만치 않은 성격이거든요. 참을 때는 정말 미련한 만큼 참다가 한 번 화가 나면 다 뒤집어 엎는 성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저를 시댁에서 처음으로 뒤집어 엎게 만드신 거죠. 저는 정말로 3개월 꽉 채워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하고도 하루가 지난 그 주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세모눈을 하고 저를 보면서 정말로 3개월 채우고 온 거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 없는 며느리인 양. 그랬죠. 3개월 출입금지 하셔서 3개월 했는데요. 왜요? 더 할까요? 시어머니가 끙 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글쎄 시누이는 절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차라리 얼마나 편한지요. 저 성질머리에 어디 남자라도 만나겠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그런 저희 시누이도 세상에 시집이라는 걸 가대요. 저는 저희 시누이 평생 시집 못 갈 줄 알았습니다. 너무 까다롭고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서 과연 저런 여자 누가 버티고 살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것도 35 늦은 나이에 5살이나 어린 연하 남편 잡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슬그머니 물어봤거든요. 시누이 남편한테요, 저희 시누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카리스마 있고 추진력 있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조금 우유부단한 편이라 좀 이끌어주는 여자가 좋았거든요. 그런 면에 반했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카리스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건데 이거 조만간 사달라겠네.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딱 1년 뒤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은 피 터지게 싸움을 계속하며 이혼을 하네. 만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다가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할 때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끌어서 대출도 최대치로 받은 시부모님이 날벼락이었지요. 남 부럽지 않게 보낸다며 정말 무슨 재벌집 시집 보내는 것처럼 바리바리해서 시집을 보낸 시부모님은 1년 만에 파경을 당황보다는 분노를 하셨습니다. 뭐 당연히 모든 게 다 남자 잘못이라는 쪽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분에 맞지 않게 크고 비싼 살림 가득하게 지고 결혼한 시누이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남자 쪽에서 사고 살림은 시누이가 했던 거라 재산 분할을 해도 집은 남자 쪽에서 가져가게 됐는데 시누이가 전망 좋고 평소 넓은 데다 자기 취향대로 완벽하게 꾸민 그 공간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살림해주면서 대출을 영혼까지 당겼던 시부모님은 다시 없는 영혼을 쥐어짜서 그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주시게 되었습니다. 시누이의 남편은 딱
절반 재산 분할을 얘기하면서 정말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그 집을 신우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에게 팔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혼인 파탄 이유가 신우이에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결혼 중에 클럽에서 만난 남자랑 원나잇 한 걸 들켰대요. 그것도 3번이나 귀한 딸이 그러고 놀고 다니는 걸 소문 낼 수 없었던 시부모님이 그냥 돈을 빠르게 쥐어주고 무마시키려 하신 거죠. 이게 바늘 도둑 소도둑 만드는 현장이 아니고 뭐랍니까 글쎄. 게다가 저 같으면 이혼한 남편이랑 살던 집 그냥 저도 살기 싫을 것 같은데 넓은 집에 자기 편한 살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싶었나 봐요. 절대 이사도 안 가고 집도 안 비워줄 거라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성격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시누이의 남편이 급하게 넘긴 그 집이 알고 보니 뭔가 되게 복잡한 근저당 설정 이런 게 되어 있었나 봐요. 뭐 어머님 아버님이 흥분해서 이래저래 떠드시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대충 정리해 보자면 시누이 남편 말만 믿고 시누이 흠소문 나기 전에 대충 이혼 무마하려고 그 집을 사긴 샀습니다. 시누이 남편에게 계약서 써서 돈까지 줬는데 중간에 공증인을 낀 것도 아니고 이혼 마무리하느라 정신없는 바람에 구체적인 등기부터 주부등본 같은 건 확인을 안 하셨던 모양입니다. 거기서부터 일단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은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왜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한 건지, 게다가 이혼한 마당에 서류 접수며 마지막 정리는 또 왜 시누이 남편을 시킨 건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었지만 여튼 이미 일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누이 남편이 사기꾼이었던 건지 어쨌는지 그 집을 작정하고 몇 달 전부터 담보 대출 받아서 돈을 끌어다 썼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집의 소유권이 이미 시누이 부부가 아니었던 거지요. 대부분 은행의 소유로 되어 있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시누이가 그 집을 비우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시누이는 자기는 이 정도 사이즈 집 아니면 못 산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아비규환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강 건너 불구경 사실 속으로는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게 누가 그렇게 멍청하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돈부터 덥석덥석 주냐? 에휴, 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지. 그런데 뭐 남편 가족한테 걸린 일이니 제가 그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속으로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남편 놈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시누이가 너무 불쌍하다나요? 그래서 제가 무심하게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 어딨냐 그래도 시누이는 부모 형제가 다 도와주고 가족들이 아껴주잖아. 이혼한 여자 중에 그런 것도 없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아이까지 함께 쫓겨나서 호럴단신 고시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 정도면 행복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버럭성을 내며 그러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고 쌀쌀마냐? 아니 애가 당장 살고 싶은 집에서도 못 살고 저 많은 살림 끌고 어디론가로 다 가야 한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그럼 내가 여기서 뭐라 그래? 뭐 집이라도 사줘야 돼. 그러고 싶다. 하더라도 그럴 능력이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옳다구나 하는 얼굴로 저한테 글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집 개한테 증여해주면 어때 저는 순간 제가 뭘 들었나 했습니다. 사람이 말한 것 같긴 한데 사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귀로 흘러 들어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들고 있던 물건을 탁 내려놓고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아니, 너랑 나는 둘 다 벌고
그 다음에 대출 조금 끼면 이자 갚아가면서 몇 년 안에 이런 집 하나 또 구할 수 있지만 쟤는 지금 마땅한 직업도 없고 당장 살 집도 없잖아. 몇 달 안에 나가야 한다는데 일단 우리가 이 집을 비워서 쟤 들어오게 하고 우리는 전세 갔다가 거기서 다시 집 사서 옮기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사람이 아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있는 모든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냥 제 주변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형태로 맴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린 후에 남편에게 미친 듯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미친놈이지.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랑 나랑 이 집 마련하는데 5년 걸렸어. 지금도 아직 남은 대출이 몇 천인데 뭐가 어쩌고. 첫째 우리는 계속 앞으로 벌 거니까 대출을 받자고 전세로 옮기자고 이 집을 네 동생 주자고. 아, 네가 돌았구나. 아니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조건도 아니라니까. 야, 이 등신아 조건이라는 거는 서로의 필요 충분히 맞았을 때 성립되는 게 조건이야. 이거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고 시누이한테 상납하는 거잖아. 너 네 동생한테 무슨 약점 잡혔니? 그랬더니 남편이 펄펄 뛰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빠가 여동생 걱정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뭘 약점 잡혔다고 그러냐? 너 진짜 이상하다. 성격 2번 말 안 할 거야. 잘 들어. 너도 알겠지만 이 집에 들어간 돈은 너보다 내가 많아. 그래서 공동명예 하면서 나 60%너 40% 그렇게 명예 나눈 거잖아. 그런데 뭐가? 어쩌고 저쩌 이 집을 누구를 줘? 오빠가 여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혼자 알아서 해. 피땀 흘려번 내 돈까지 갈취해서 네 여동생 득보게 하지 말고 이번엔 정말 가만 안 있어. 사채를 끌어다 쓰건 대출을 받건 혼자서 해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한 번 더. 그런 개소리 할 거면 입도 열지 마. 내가 시부모님이고 네 동생이고 이번에는 안 참아. 그리고 당장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미친 듯이 퍼부었죠. 혹시 오빠한테 이 집 달라고 했어요. 네. 아니 너무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염치라는 게 없나, 양심도 없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진짜 도둑이네. 돈 1,000만 원 빌려 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집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 이 집은 4달 안에 빼줘야 하고 엄마 집이랑도 가깝고 그 집이 내가 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살림 가지고 들어가기도 편한 구조의 평수잖아요. 여러모로 딱 적당해서 달라고 그런 건데 왜요? 이거 오빠 집 아니에요. 오빠랑 제 집이지. 저한테도 분명히 이 집에 소유권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빠한테 집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거는 두 부부 사이 일이니까 나한테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고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시고 어쨌건 나는 그 집 필요해요. 집 줘요. 나 여기 이사 4달 뒤에 나가야 되니까 그 안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 안 통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짠 듯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을 정말 기절하기 직전까지 달달 볶으며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주부 시누이와 인연을 끊자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시누이와 인연을 끊자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이 자식 정말로 뭔가 약점을 잡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기 위해 그날 저녁은 그걸로 마무리를 지었죠. 다음 날 시누이를 만났습니다. 이미 전날 제가 한번 전화로 난리를 쳐서 그런지
시누이가 잔뜩 굳은 얼굴로 나와서 셀쭉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자, 솔직하게 서로 말합시다. 그 집 내가 지분이 더 많아요. 오빠한테 지분 별로 없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모를까. 당신 오빠 그 집에 대해 지분 주장할 수 있는 형편 안 되거든요. 그러자 시누이가 적잖이 당황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집에 지분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오빠 명의가 아니에요. 제 명의가 60%예요. 막말로 내가 수틀리면 집 확 팔아버리고 돈 들고 나가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러니까 솔직합시다. 우리 나 여자로서 이해해요. 이혼하고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겠죠.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빠가 나에게 솔직하지 않은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까놓고 말해서 이 집에서 내가 사는 거 남편 하나 보고 사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마당에 남편 동생 뭐 해주고 싶겠어요. 잘 생각해요. 지금 누구 편에 서야 살림 유지하고 살 수 있을지 판단 잘하라고요.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지른말이기는 했습니다. 아무리 바보 같고 눈앞의 것에 현혹되어 할랑할랑 흔들리는 멍청이더라도 설마 자기 오빠 뒤통수를 치겠나 싶었던 거죠. 그럼에도 시누이라면 홀라당 넘어올 수 있겠다 싶은 마음도 한편에 있어서 훅 던진 미끼였어요. 그런데 참 욕심 많고 바보 같은 우리 시누이 그 미끼를 확 물더라고요. 오빠를 공동의 적으로 돌려서 제 마음을 조금 위로해 주거나 꼬리 살랑거리며 달래주면 제가 그래요. 집 가지세요라고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글쎄 저한테 싱글싱글 웃으면서 딱 이러더라고요. 제 얘기? 그러게 우리 오빠가 나한테 그런 약점만 안 잡혔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뭐 언니한테 좀 미안하긴 했고 뭐 나도 따지고 보면 공범이긴 한데 언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언니가 사실을 모른 채 당하는 것도 좀 불쌍하니까 일단 말은 해줄게요. 뭔데요? 정말 뭐가 있기는 한 거죠. 우리 오빠 내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 펴요. 뭐라고요? 바람이요. 언니 그동안 내가 오빠 불러낸다고 엄청 짜증냈죠. 근데 내가 오빠를 왜 불러내겠어요? 난 오빠랑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나 주면 모를까. 오빠 불러낸 거 다 내 친구랑 만나는 거. 내가 알리바이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거야. 물론 오빠랑 내 친구가 그 대가로 나한테 뭐 몇 푼 쥐어주긴 했어요. 나도 뭐 용돈 벌이라 생각한 거지.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둘이 심각한 관계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둘이 좋아 죽겠다는데 어떻게 미치겠다는데 사랑이라는데 그러면 지금 그 두 사람의 불륜을 그냥 두고 본 거네요. 나 몰래 둘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정도 됐나 시누이는 정말 철없고 생각이 없더라고요. 저랑 오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바람핀 얘기를 아는 언니랑 떠드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술술 얘기를 해버려서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하겠다. 나도 지금 집 없는 상황이라 조만간 엄마 집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어디 딴데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오빠 불러내는 게 더 이상 핑계가 안 되지 않냐. 차라리 그 집을 날 줘라. 그럼 내가 그 집에서 마음껏 둘이 만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정말로 그 집을 져주려고 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두 불륜 남녀의 미래 공간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거네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 집에서 내가 살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한 거죠. 근데 오빠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집 주겠다고. 사실 제가 집 안 주면 언니한테 다 불어버린다 엄마 아빠한테 이를 거다라고 했거든요. 쫄아버린 거지 그 인간이. 근데 집 준다는데 누가 싫다 그래요.
바보 아닌 이상 머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앞에서 그 모든 걸 티냈다가는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차분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조금만 가만히 있어 줄래요? 오빠랑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서 나가든가 집을 넘기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는 해야 하니까요. 대신 제 조건도 있어요. 뭔데요? 나야 뭐 집만 준다고 하면 어지간한 건 들어줄 용의가 있죠. 그 친구 어디 살아요? 신우이가 잠시 망설이더라고요. 왜요? 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게요. 아니요. 그런 거 너무 옛날 방식이죠. 그래도 명색이 남편 내연녀인데 가서 얼굴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언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담담하고 무섭네요. 어쩜 이렇게 흥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 엄청 신기하다. 오빠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건 그쪽이 얘기했다고 얘기 안 할 거니까 어디 사는지만 얘기해줘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자 신우이는 저한테 친절하게 그 친구의 사진까지 보여주며 친구 집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신우이에게 당분간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는 그냥 좀 잠자코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야 어찌 저 집이라도 하나 얻을 것 같았는지 멍청한 신우이 그러겠다고 저한테 새끼손가락까지 내밀더라고요. 그 손가락까지 걸 비위는 없어서 그냥 생긋 웃으며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순간 참 많은 것이 암담해졌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참고 지내는 건 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애써 정신을 차리고 바로 신우이가 알려준 그 불륜녀의 집을 찾아갔죠. 저희 집에서 불과 10분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지금 가는 마누라와 불륜녀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 남편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참 정신없었겠다 싶어서 어이도 없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신우이가 보여준 사진의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착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뭔가 장을 봐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가가서 그 여자의 등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저를 돌아본 여자가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얼굴 보니까 저 누군지 아는 것 같네요.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네드 누구신데요? 다 알고 왔으니까 얘기 좀 하자고요. 그러자 그 여자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다 알고 왔다는 말에 뭔가 기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바람을 피우셨던데 근처 필라테스 학원 선생님이라면서요. 이 동네 맘카페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소문나면 안 좋을 텐데. 아니 저기요. 뭘 잘못 알고 잘못 알긴 다들 듣고 왔는데 전후 사정 다 알고 왔다고요. 우리 시누이가 그렇게 입이 무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건 그쪽도 알죠. 제 입에서 시누이 얘기가 나오자 그 불륜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한테 듣고 온 거면 뭐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려고 했을 텐데 시누이 얘기가 나오니 걔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임자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이 꼴을 당해요. 저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요. 나 어차피 시누이한테 집도 뺏길 것 같고 이 사람하고도 뭐 그렇게 잘 될 것 같진 않으니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기다리면서 굿이나 보다가 떡이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섣불리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충고하러 왔어요. 이혼하시게요, 그거야. 모르죠. 왜요? 이혼하면 데리고 살게요. 아니, 그건 저도 책임지지도 않을 걸 왜 건드렸대. 어쨌건 지금 내 남편한테 내가 찾아왔다는 얘기 들어가면 저 그쪽 이 동네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일 뿐 아니라 그쪽 학원 낼 때마다 그 앞에서 플래카드 들고 불륜녀라고 소문 낼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시누이의 친구라곤 하지만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담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더라고요. 대체 저런 여자가 어떻게 남의 남자를 넘봐서 꼬셨는지, 아니면 제 멍청한 남자가 작정하고 꼬신 거에 넘어간 더 멍청한 여잔지 알 도리는 없었죠. 어쨌건 불륜녀까지 만나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앉아서 생각해도 도저히 그냥 참고 넘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집 지분도 제가 많고 그동안 제가 조금 더 돈을 벌었던 게 증명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저한테 막말할 때마다 녹음해둔 것도 좀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그 과정에서 또 기절할 만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바람핀 거 빌미로 시누이한테 약점 잡혀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아주 금액도 다양하고 대출받은 곳도 다양하게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내줬더라고요. 유일하게 집만 안 건드렸지. 글쎄 자동차까지 담보 잡혀서 돈을 빌렸더라니까요. 사실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어서 제가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재산 분할을 하려 해도 제가 오히려 대출을 받아 집 살 때 넣은 흔적 때문에 역으로 제 지분이 더 인정받는 상황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이혼하는 순간 남편은 빚쟁이 개털이 되고 저는 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시누이가 이사를 들어오기로 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기절할 듯 놀라면서 저한테 대체 이게 뭐냐고 묻길래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대람 선택은 둘 중 하나야. 조용히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소송으로 시끄럽게 이혼하든가. 소송.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송을 해. 5분 거리 아파트에 내연녀를 두고 왔다 갔다 한 잘못 여동생 친구랑 바람난 잘못 그거 맞겠다고. 사방에서 빚내서 여동생 빚 빠진 독에 퍼부은 잘못. 분명 내 돈 주고 산 차를 담보 잡혀서 돈 빌린 잘못, 남편 구실 못하고 등신처럼 굴었던 잘못, 무슨 잘못부터 말해줄까? 여보는 무슨 개뿔? 네가 지금 결혼 생활 동안 남편 구실 노릇한 거 있니? 동생한테 바람핀 거 약점이나 잡혀서 돈이나 갖다 바치는 상등신을 내가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데리고 살았다. 응, 내가 잘못했어. 아니, 지금 이혼을 어떻게 해? 내일에 이사 들어오는데 당장 우리도 이사 나가야 하고, 우리라니 무슨 개소리야. 잘 봐. 이 집에 내 짐이 있나 없나. 그제야 남편이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리고 곧 이 집에 남아있는 게 자기 물건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 이미 이 집 한 돈으로 다른 데 집 마련하고 거기에 싹 다 짐을 옮겨놨거든요. 감사하게도 이 집을 산 집주인께서 제 사정 다 알고 이사 날짜만 조율을 해주셨고요. 내일 네 동생은 그 짐 다 들고 어디론가 떠돌아야 될 거고 넌 이 짐들 챙겨서 역시 어디론가 떠돌아 다녀야 할 거야. 이 집은 내일부터 공사 들어가 새 주인이 재수없는 기운 몰아낸다고 싹 다 뜯어 고쳐서 인테리어 하신대. 그나저나 너희 집안은 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안 해? 내력이야? 습관이야? 네 동생이 그걸로 뒤통수 맞았는데 어쩜 이것도 등기부등본 한 번을 안 따보더라. 학습이 안 돼. 학습이 여보. 이러는 게 어딨어. 야. 넌 그래도 돼서. 그럼 그랬냐. 동생 친구랑 뒹굴면서 이런 엔딩은 생각도 안 했어. 이 이혼 서류 지금 당장 사인해서 내일 오전에 접수하지 않으면 나는 바로 너한테 소송 걸 예정이야. 나 용서 못해. 남편이 혼비의 백산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한참을 숨을 쌩쌩 몰아쉬며 마음을 가다듬던 그가 저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아, 혹시 내 뒤 밟았어.
진짜 가지가지하네. 네 동생이 이 집이 탐나서 묻지도 않은 것까지 아주 줄줄이 다 털어놓더라. 네가 먼저 그 여자한테 접근했다며 몸이 쑤셔서 운동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헬스장 가더니 그 여자 집에서 운동했더라. 너 어쩐지 숨쉬기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4번 아주 꼬박꼬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 간다고 나갈 때 내가 알아봤어야 했어. 아, 그리고 참고로 그 여자도 내가 너희 사이 아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입 여는 순간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돈 벌어먹고 살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더니 쫄았나 보더라고. 요 몇 달 더 피하는 거 못 느꼈어. 이 등신아, 너 여동생한테도 팽당하고 바람 핀 년한테도 버림받은 거야? 신우이가 저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광분하며 펄펄 뛰었습니다. 얼씨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그렇게 말해버리는 게 어딨어 그래? 놓고 나한테 집을 달래 화를 내는 남편에게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했죠. 야, 말을 한 애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짓을 저지른 네가 쓰레기야.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겠어. 그제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을 내쫓고 집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비밀번호도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침 8시에 법원 앞에서 만나자 나오지 않는 순간 바로 변호사한테 가서 고소장 날릴 거라고 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그 어느 때보다도 가뿐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은 나중에 이웃들에게 들었어요. 오전 10시쯤 아무것도 모르는 시누이가 이삿짐채에 자기 살림 듬뿍 들고 저희 집 앞까지 왔다가 있는 대로 때려 부수고 있는 집을 보고 광분해서 펄펄 뛰었다더라고요. 집 주인의 부동산 주인까지 와서 그 집 주인이 자기가 아닌 거 확인한 시간은 10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 시간에 저랑 남편 전화가 불이 났거든요. 약간 미친 사람처럼 몇십 통을 걸더라고요. 저야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차단을 걸었고 남편에게 아니 전 남편에게 알아서 처리하라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온갖 발광을 하던 시누이 어쨌거나 자기 집이 아니니 어쩌겠어요. 그대로 차를 돌려 시댁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 이미 가구 꽉 틀어찬 오래된 집이거든요. 그런 집에 시누이 짐이 들어가고 나니 거기가 무슨 집인가요? 창고지 대충 그림을 그려보건대 벽돌처럼 짐이 켜켜이 쌓여서 아마 사람이 눕고 앉을 자리도 없을걸요. 그뿐인가요? 마누라한테 쫓겨난 아들도 갈 곳이 없으니 그 집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물론 살림 들고 간 건 없겠지만 어쨌건 옷짐이라도 들어갔을 테니 완전 피난민 살림이겠죠. 역시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너 들은 얘기로는 아주 엉망진창으로 짐으로 가득 쌓인 곳에서 시부모님이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고 온 식구가 근처 싸구려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다네요. 짐이 집을 차지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저 같으면 시누이 살림 얼른 팔아치우고 현실적으로 굴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자기는 따로 살림 가지고 살 거라고 고집을 피우고 우겨대서 처음으로 시부모님도 시누이에게 화를 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남편과 완전히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본인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이 빚만 한가득이라고 정말 꼴 보기 싫게 징징거렸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법에서 정한 위자료는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모 시댁을 팔건 월급을 압류 잡히던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기에 저는 시누이 친구와 바람핀 남편, 그리고 상전처럼 굴었던 시누이, 그 가운데서 시누이 편만 들었던 못난 시부모까지 싹 다 제 인생에서 끊어냈습니다. 이제 완벽한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요. 아, 아마 저랑 이혼하면서 남편이 시누이 친구한테 합치자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시누이의 성격을 알고 있는 친구가 이랬다네요. 쳇,
나 절대로 당신 여동생하고 가족은 될 수 없어. 사실 친구도 별로 맞는 상대는 아니었다고. 그리고 돈 많은 오빠였던 당신이라면 모를까. 아내한테 위자료 줘야 되고 재산도 조금도 남지 않은 당신은 나한테 매력 없어 나. 그리고 요즘 썸 타는 사람 생겼거든. 이참에 우리도 좀 정리하자. 그러면서 한눈에 차버렸다고 하네요. 이 멍청한 남자가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자기와 여동생만이라도 좀 머물 수 있겠냐고 물으면서 합치자고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까지 된 와중에 여동생을 놓지 못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사랑은 아닌 것 같고 책임감도 아닌 그냥 가스라이팅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 전남편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돼서 지금 어디 구석의 작은 원룸 새방에서 우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자기를 예전처럼 대해 주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매일매일 전쟁처럼 싸우며 그 콩 반쪽만한 집에서 여전히 그 살림을 다 이고지고 살고 있고요. 저는 결혼 전에 잠시 배웠던 도예를 다시 해보려 합니다. 번듯한 그릇을 구워내는 도예가 아니라 제가 했던 건 깨진 그릇을 붙여서 새로운 느낌이 나게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깨진 조각 사이에 뭔가를 채워 더해 무늬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 무늬가 또 다른 작품처럼 보이기도 해서 몹시 좋아하던 일이었습니다. 만날 흙이나 만진다고 시부모님이 하도 싫어하셔서 그만뒀지만 도예는 늘 제게 평안을 주는 일이니까요. 파편을 이어가며 차분히 깨져버린 제 인생도 한번 연결해 보려고요. 언젠가 제 삶도 작품처럼 빛날 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제